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빠르게 발전하며 추가적인 개량형 공개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개량형으로 공표된 모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KF-21A로 현재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며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자전 역할을 하는 전투기로 KF-21A의 핵심적인 임무는 에스코트 제모입니다. 이는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AARGM-ER과 같은데 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됩니다. 현재 복좌형 KF-21 전투기를 개조하여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고 총 3개의 전자 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장착합니다. 또한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하여 전자전 포드, ARM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배열 구조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인 KF-21EX는 다른 말로 KF-21 블록3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성능 개량 버전이며 향상된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5.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부 무장창을 구성하며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이고 NACS의 하부체계로 무인 전투기 등 위성 데이터 링크를 연결하여 완벽한 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버전은 수출형인 KF-21SA 버전입니다. 초기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가 계획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계획은 불투명해진 상태이며 KF-21SA는 수출국 요구 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개발하며 KF-21 양산 물량까지 제작하고 있는 것이 한국기술진의 실정인데요.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새로운 개량형 발표를 앞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시험 비행 중 KF-21 전투기의 랜딩기어 부분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었기에 암암리 국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돌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과 다른 랜딩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실전 비행과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애초부터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전투기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KF-21 전투기의 설계가 항공모함 함재기까지 고려하여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 KF-21 함재기는 개발 초기부터 꾸준히 언급되었던 개량형 모델인데요. 최근 KF-21 전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2달 전 비행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랜딩기어 강화 설계에 들어가 개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시된 최초 비행 이후 랜딩기어를 개량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장면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비대해진 랜딩기어의 구조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으로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 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에 부적합하며 중대형 함모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이는 해군 핵심 항공모함급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함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 이착륙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그 시험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인터뷰에서는 KF-21N의 경제성을 4년에 걸쳐 충분히 검토했다며 KF-21N의 개발 비용과 양산 비용을 합쳐도 F-35B를 도입해서 운용할 때에 비해 수조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무장 역시 KF-21N이 훨씬 많이 탑재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접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함재기로서 KF-21 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항구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F-21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옳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가운데 KF-21 전투기의 변화된 랜딩 기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스팅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의 전투기인데 함재기가 정확하게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은 보통 군용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 항공모함조차도 비행 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함의 충격은 파일럿에게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항공모함에서의 비행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충격으로 인해 키가 3cm 정도 줄어드는 사례까지 발견되곤 합니다. KF-21 전투기 역시 실용화 전까지 2000여 회 시험 비행이 예정된 것을 본다면 함재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 때만이 아닙니다. 바람 시에도 역시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말 그대로 전투기를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즈기어에 무식할 정도로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노즈기어에 순간적으로 5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로 인해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가 육상에서 사용하는 공군용 전투기보다 훨씬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타이어를 장착하는 건 개념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구조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펄트로 바람 시 앞부분이 뜯겨나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기체의 굴절에 어마어마한 기술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 제작은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길게 잡고 설계해야 하며 그럼에도 착바람 시 받는 충격으로 인해 실제 사용 기간은 공군 전투기보다 짧을 정도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며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듈 설계까지 요구됩니다. 항공모함의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 정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KF-21 함재기 파생형인 KF-21N 모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착함 방식이 기존의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압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함모형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미국산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 기능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중앙부를 염려하여 KF-21N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와 같은 이암장치 보강 및 폴딩 염분 방치 처리가 되지 않고 함재기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개발 의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랜딩 기어 홀딩 영상을 공개한 것은 그에 부합하며 다양한 파생형으로 KF-21 전투기의 생산력은 더욱 높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목적 수송기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다목적 수송기는 해외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목적으로 개발하여 공군기를 쓰면서 지금까지 직도입만 해왔던 국산 해상 초계기 육군의 공수여단과 특작부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조금씩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이즈의 플랫폼을 만들면 3군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이 활용하는 항공기들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빠른 성장에 중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KF-21 전투기의 파생형까지 빠르게 개발되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개발 속도를 본다면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2 스텔스 버전과 다양한 개량형 버전까지 공개되며 항공엔진 개발 성과까지 보이자 일본과 중국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극소수 국가만 독식하는 구조로 다른 국가들은 도전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체계 개발로 뛰어들며 엔진 기술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기 시작하자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환구15와 일본의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군 수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전 조립 진행 이후 블록2를 위한 KF-21 시제기에는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철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펀베이를 완료하였고 블록1 실전 기체 생산 이후 KF-21 블록2 스텔스 버전까지 완벽히 완성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며 고난도 개발까지 가능해졌고 이제는 그 선택의 폭이 광활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3는 5세대에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스텔스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4.5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성능 개발도 그렇고 차근차근 진행한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행력까지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국형 무인 스텔스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F-35 전투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최신 연식의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 일정을 국산화하여 부품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엔진 기술 역시 빠르게 개발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만 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올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대전장의 전투기는 초정밀 부품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순식간에 추락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도 새로운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주도로 하나와 함께 협력 개발을 진행하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 성능을 하나하나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에 대한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개발 상황을 살펴본다면 추가적으로 코어 설계를 끝마쳤으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이라는 엔진 수명에도 도달합니다. 현재 국내 항공엔진 연구 개발 종사자는 800명 수준으로 미국의 10%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전문 인력을 더 키워야 하고 개발한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도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한된 개발 기간과 예산, 인력으로 국내 기술 성숙도가 낮고 기술 보호 장벽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기술 현황을 분석해 엔진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지향적인 R&D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역량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며 다각도로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한국은 대한민국이 제작한 엔진으로 꼬리 없는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제작했으며 충분히 이에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은 망가진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너머에서 새로운 엔진을 받거나 몇 개월간 미국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또한 첨단 항공엔진과 파생용 엔진이 개발된다면 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1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난이도가 높은 엔진 부품 등은 엄격한 기술 통제를 적용하고 수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필요한 성능의 엔진을 선진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 로드맵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 지금 여전히 성능에 대해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까지도 도움됩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작이 완료된 5,500파운드급 추력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완벽히 실전 배치되어 우리 영공을 비행할 것이며 이후 유인기까지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 사업은 2010년경부터 극비리로 관리되면서 조심스럽게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것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스텔스 무인기 사업이 곧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이에 적합한 국산 엔진까지 완성했다는 소식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국산 엔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소형 무인기부터 차근차근 탑재되어 시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하며 한국의 기술 개발이 너무 느려 미국을 따라잡기까지 한참 걸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돈 들여 한국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제부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는 국가만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군용 제트 엔진 개발을 위해 쏟아부기 시작한 시간은 20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T-50 고등운전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분야까지 올랐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몇십 년의 시간을 소요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에 관한 기술은 단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며 기술 보유국에서는 이것이 1급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